2023년 8월 15일 새벽 5시 28분. 전라남도 목포의 한 식당. 그 시간 여자 화장실의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창틀을 넘어섰어요. 낮은 벽을 딛고 허겁지겁 골목을 빠져나간 남자. 그는 현직 해양경찰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화장실 안엔 한 여성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죠. 잠시 뒤 발견된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수습경찰관. 누구보다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 여성이 죽어가는 걸 1시간 넘게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그날 그는 구조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구조하지 않은 걸까요? 피해자 A씨는 3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며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꾸려가고 있었죠. A씨가 최 씨를 처음 만난 건 2023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인연이 닿았고 두 사람은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2달도 되지 않았지만 처음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두 사람 사이엔 온도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다정했지만 단호했고 최 씨는 그런 그녀의 말투나 태도를 무시로 받아들였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둘 다 감정적으로 지쳐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 단순히 경찰이라는 직업만으론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는 체육학과 출신으로 학창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키는 177cm에 체중 90kg에 건장한 체격에 축구와 달리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평범한 체형의 여성이었죠. 신체 조건만 놓고 보면 두 사람 사이엔 힘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비극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물론 연인 사이의 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이어지죠. 사건 이후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욕을 많이 했어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비꼬듯이 말하면서 개병신 같다, 짜증난다, 답답하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그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먼저 가격했어요. 그건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폭행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해 왔는가,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죠.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감정이 격해지면 즉각적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면 그 감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풀어왔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피해자의 한마디가 최 씨의 감정을 건드렸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 씨, 그는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성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말 그대로 전과자였죠. 2022년 1월 그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NS에서 초대남 모집글을 보고 스스로 얼굴 사진과 성병 검사지를 보내며 참여했고 모텔로 찾아가 촬영에 동의한 채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을 찍도록 협조했죠. 총 4차례. 그리고 이 영상들은 실제로 유포됐습니다.
이 전과는 해양경찰 신원조사에서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죄목이 성폭력 특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15 임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의 제복을 입게 되죠. 겉으론 평범한 수험생이었고 직장에서는 모범적인 수습경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어두운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여자친구도 집착 때문에 관계를 끝냈다고 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A씨에게도 최 씨는 연애 내내 통제와 협박, 감정 조종을 반복했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울면서 매달리거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서성이고 SNS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 A씨는 이미 이 관계에 지쳐 있었어요. 최 씨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죠.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성적인 집착도 강했는데요. 지인에게 성매매 업소에 함께 가자고 조르거나 연차를 낸 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관계를 거절하자 울음을 터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엔 그가 피해자에게 모텔 방향으로 가자고 유도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고개를 젓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 성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며 가지지 못하면 파괴하는 식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화를 낸 남자가 아니었죠. 사람을 통제하고 관계를 소유물처럼 다뤄온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 그는 당시 수습경찰관 신분이었는데요. 근무 태도와 품행이 평가 중이었고 어떤 사고라도 생기면 임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그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어요. 재판부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무시당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분노. 둘째, 자신의 경찰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는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에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봤어요. 사랑과 분노, 체면과 책임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그는 사랑했던 사람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오후 늦은 시간, 광주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는 퇴근 후 최 씨를 만나 목포로 함께 향했습니다. 그날도 차 안에서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감정이 상했고 대화는 곧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밤 10시 40분쯤 두 사람은 전남 무안군에 있는 최 씨의 집에 도착했죠.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문제로 언성이 오갔고 결국 피해자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최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전 12시 40분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목포 시내의 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짧은 화해의 분위기도 잠시, 대화는 또다시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두 사람은 새벽 2시 13분경 목포시 상동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사건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되죠. 새벽 3시 22분, 피해자가 먼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최 씨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처음엔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끝은 결국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최 씨는 그녀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헤드락 자세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어요. 쓰러진 피해자를 최 씨는 화장실 칸 안으로 끌고 옮긴 뒤 잠시 자리를 나옵니다. 3시 49분
그는 식당 계산대로 가서 음식값을 결제했죠. 그 어떤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를 마친 최 씨는 다시 여자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의식을 서서히 되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최 씨를 향해 발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장실 문이 흔들리는 듯한 인기척이 들렸다고 해요.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고 느낀 최 씨는 당황했고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졌다고 진술했죠. 그는 그 즉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몸을 고정시켰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눌렀어요. 이 순간이 피해자의 생명이 끊긴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안에 머물렀죠. 그동안 그는 피해자의 몸을 기절한 취객처럼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머리와 팔을 변기에 걸쳐 마치 술에 취해 고꾸라진 사람처럼 꾸며놓고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5시 28분 그는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조용히 창틀을 넘어 도주합니다. 부검 결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어요. 피해자의 갑상 연골은 골절, 목비끈은 파열, 안면부에는 우렬과 출혈, 입술은 찢어졌고 몸 곳곳엔 좌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을 조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손상을 강하고 반복적인 외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질식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최 씨는 구조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을 가진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해양경찰관. 심폐소생술은 물론 맥박과 호흡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숨이 끊어지려는 그 순간까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도주한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최 씨는 무안군의 한 안마시술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건의 충격은 더욱 커졌죠. 살릴 수 있었던 생명, 알고도 외면한 구조의 책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정리하고 위장한 흔적들. 그는 정말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던 걸까요?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폭행은 맞지만 살해까지 하려 했던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그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고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곧바로 다시 목을 누른 점, 그리고 구조 대신 도주를 택한 점, 나아가 취객처럼 위장까지 한 정황.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은폐 목적의 반복된 폭력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살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였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출소 후에는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어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죠. 법원은 이 사건을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가 아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2심 판결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그쳤고 장기 수용과 보호관찰로도 충분히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후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가 내린 모든 선택의 무게에 대해 25년의 시간으로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그는 해양경찰이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쓰러진 피해자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정말로 우발적인 충동이었다면 왜 결제를 마친 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을까요? 그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였다면 왜 그 끝은 안마 시술소였을까요? A씨는 30살이었습니다. 조용히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한 명의 연인이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작고 좁은 화장실 한켠에서 그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그녀는 2번이나 목이 졸렸고 그 뒤로는 아무에게도 구조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눈을 감았는지 우린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